제가 스트레티지 주식을 1년 만에 다시 모아간다고 2달 전쯤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그 이후로 꾸준히 MSTL을 매수해 와서 지금까지 18번 매수를 진행했고 총 300주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 평단이 원래 140불대였는데 요즘 추가 매수를 진행해 와서 평단이 160불대로 올라왔고 저도 이제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저도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현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고 수익을 보고 있는 다른 포지션을 약간씩 정리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요. 뭘 믿고 아직도 이런 주식을 모아가나 의문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각종 노이즈들에 신경 끄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놓고 분석하면 지금 스트레티지 주식을 모아가는 건 저에게 쉬운 결정입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기대 수익만큼이나 가장 최악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스트레티지에 투자를 할 때 최악의 리스크는 비트코인이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정부의 끊임없는 규제를 통해서 더 이상 네트워크가 성장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서서히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2024년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게 되었고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새로운 정부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전통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사업 진출 이런 것을 보면 비트코인이 정부 규제로 인해서 사라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정도로 성장한 자산이 사라진 경우도 인류 역사에 없죠. 그럼 또 다른 최악의 리스크는 스트레티지 회사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제 판단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휘청거리고 망한다면 제 투자는 실패한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죠. 스트레티지는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자본 구조를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하락기에 강제 청산 당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해도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스트레티지의 평단가 76,000불 아래로 거래되면서 스트레티지가 마진콜 당한다 또 이런 헛소문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던데 제 채널을 어느 정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스트레티지의 평단가 아래로 거래되는 것은 스트레티지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스트레티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요. 제가 투자 중인 메타플래닛의 경우 평균 매수가가 10만 불이 넘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거래된 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당연히 회사에 아무 일도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 회사는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스트레티지는 30개월치에 달하는 우선주 배당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 못한다고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배당금을 지급 못할 걱정은 최소 2년 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선주는 전환사채처럼 사채가 만기되었을 때 큰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만기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역시나 2년 뒤인 2028년에나 시작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회사가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되고 이런 일은 당장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회사가 휘청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고 시장의 상식과는 다르게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위험하게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욕심 부리다가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하면 강제 청산 당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지난 4일 동안 강제 청산 당한 포지션의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해 본 것 같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번 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2011년에는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에 불만이 있어서 연준 이사 자리에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보면 분명 정부의 책임 있는 지출을 지향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협이죠. 비트코인의 성장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 있는 지출을 하고 화폐의 가치 하락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분명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반갑지 않은 새로운 연준 의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케빈 워시만큼이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죠. 제롬 파월도 본인이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는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걱정된다. 이렇게 본인은 책임 있는 인물인 것처럼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연준 의장 역사상 버냉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발행한 인물이 바로 제롬 파월이죠. 원래 뭔가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법입니다. 지금 재무부 장관 베센트도 재무부 장관 취임 전에는 바이든 정권에서의 재무부 장관 제넷 옐렌이 단기 국채 발행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아주 통렬한 비판을 했지만 베센트 본인도 재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단기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하는 비판은 쉬웠지만 막상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베센트든 파월이든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 정부는 화폐 발행 말고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유력한 연준 의장으로 예상되던 케빈 헤셋,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죠.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미국의 국채 시장입니다. 당시에 영향력 있는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재무부에게 케빈 헤셋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 연준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줄 텐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기관이 되면 국채를 사줄 수가 없다. 이런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채권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 있는 지출을 하는 독립적인 은행가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자기가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 인물이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 금리 인하 빨리 하겠다고 제롬 파월을 이렇게나 괴롭힌 인물이 과연 케빈 워시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명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최근 있었던 케빈 워시의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2024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매파처럼 금리를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과거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연준 이사 자리에서 사퇴할 만큼 매파적인 사람치고는 꽤나 극단적인 변화이죠. 버냉키를 비판하다가 더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한 제롬 파월, 그리고 옐렌을 비판하다가 똑같이 단기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스캇 베센트, 이들처럼 케빈 워시도 본인이 책임질 위치에 임명될 순간이 다가오자 이런 스탠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연준 의장 임명, 그로 인한 비트코인의 폭락, 이런 사건은 크게 의미 없는 시장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머니 프린팅이라는 최종 종착지는 변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종착지에 다다르는 동안 비트코인이 이렇게 일자로 상승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상승만 하면 누구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작년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이랑 비트코인 둘 다 폭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한다고 미국 정부의 머니 프린팅 그리고 화폐의 가치 하락이라는 최종 종착지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락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종착지에 다다르는 동안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들, 이런 단계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있다는 건 이 자산의 장기적인 성장에 신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과도 같은 기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80%에 가까운 하락을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과거에 이런 하락장이 다시 와서 내 투자 원금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비트코인에 한 방 크게 투자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 사람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익률이 0%이지만 만약 그 3년 동안 욕심부리지 않고 매주 비트코인을 모아갔다면 이 3년 동안의 수익률이 150%에 달합니다. 이렇게 80% 하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느라 바빴겠지만 정말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 천천히 비트코인을 모아왔을 거고 결과적으로 웬만한 헤지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뛰어넘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 11월부터 스트래티지 주식을 거의 매주 사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이 7만 불 초반까지 하락할지
아니면 4만 불까지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MSTR은 10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목표는 제가 투자하는 동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3, 4년 뒤의 미래에 미리 대비하고 포지션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이너스 50%가 되던 반대로 수익이 100%가 되던 그건 제가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가는 길에 발생하는 여러 굴곡들인 것 뿐이죠.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없이 투자를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며 시간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레버리지나 빚 이런 거 없이 시간을 제 편으로 만들면서 느긋하게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은 저에게 축복과도 같은 기회입니다.